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바뀌어서 11월 18일 수요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오늘 주제는 문 대통령의 진짜 고민은 무엇인가 입니다. 요즘 청와대 고민이 깊을 겁니다. 어제 조간신문 헤드라인이 그렇습니다. 이 나라 돈 8천억 넣어 항공 빅2 합친다. 동아일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친다. 똑같은 거죠. 부실에 빠진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이 인수하면 세계 10위권의 대형 항공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산업은행 돈이 무려 8천억이나 들어갑니다. 나라 돈이죠. 지금 항공사 직원들 대리운전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 항공사를 살리기 위해 나라 돈을 들이는 건 어찌할 수 없다 해도 승자의 저주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마디 더 하자면 구조조정을 하는 건 불보듯 뻔한데도 절대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더군요. 그런 거짓말은 더 큰 불씨가 되는 법입니다. 지금 또 하나 언론이 열을 내고 있는 것은 동남권 신공항으로 이 정부가 다시 가덕도로 유턴을 한 겁니다. 청와대 말 한마디, 그러니까 권력의 말 한마디에 김해 신공항 소리는 쑥 들어가고 국토부부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6년인가요? 가덕도 신공항에 워낙 반대의 목소리가 높자 프랑스 전문기업에 용역을 주었죠. 그래서 결국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다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 과연 정치적 이유로 이렇게 조변석계를 거듭해도 뒤탈이 없을까요? 이러니 포퓰리즘이 나라를 거들낸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소명의식을 가진 정치인은 이리 보기 힘든 겁니까? 전 정권에는 이보다 못한 일로 직권 남용이니 하면서 적폐청산으로 내몰려 감옥에 갔습니다. 청와대 고민은 깊어갑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바이든 시대가 열리니 지난 3년 반 동안 온갖 숙모를 견뎌내며 남북대화에 매달린 게 허세가 될 판이니 얼마나 낙담이 크겠습니까? 심지어 삶은 소 대가리 같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문 정부와 맞지 않은 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메리칸 퍼스트 정식이 그렇죠.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2년을 끌어오던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철군까지 들먹였죠. 그래도 트럼프는 문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든든한 뒷배였습니다. 서로 계산에 맞아떨어졌습니다. 김정은이 미국을 위협하고 세계 질서를 흔드는 ICBM과 플루토늄 탑만 포기를 해주면 모두가 만족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을 국가 정상으로 취급하지 않는 바이든이 들어섰으니 문 정부로서는 여간 피곤해진 게 아닙니다. 문 정부로서는 미국의 새 외교 정책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태평양 인도 전략으로 중국 봉쇄를 노리는 바이든이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조하고 나올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이러니 어찌 고민이 깊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국 조야는 지금 한미 동맹에 대한 논의가 한창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가 벌어지는 것은 트럼프의 돌출 발언도 한 원인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문 정부의 남북 대화를 우선시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게다가 문 정부는 미중 간의 줄타기를 하면서 중국에 기운되다는 모습을 보여왔죠. 마침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에 나온 로버트 갈로제 전 북핵 특사의 말이 이렇습니다. 한미 양국 모두 동맹을 통해 이득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그럴 것이다. 핵심은 뒤에 나온 말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동맹이 어떻게 진화할지는 동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변수는 바로 중국입니다. 말하자면 바이든 정부에서 한미 동맹은 강화되겠지만 바이든이 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이 얼마나 동참하느냐에 따라 동맹의 가치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을 잘 아는 보엘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더 직접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로서의 한국의 미래에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듣기에 따라서 너무 섬뜩합니다. 미국 조야의 시선이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제 한국은 혈맹이란 분위기는 미국에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벨 사령관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만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앤드류 여 미국 가톨릭대학 교수의 말도 직설적입니다.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환심을 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립 상태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마이클 오웬론 브루킹스 연구소 서림연구원의 말은 이렇습니다.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비록 외교적 레토릭이지만 중국을 큰 봉우리로 묘사하면서 스스로 작은 나라를 자처해온 문 정부의 중국에 대한 굴신 외교가 과연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만 예로 들죠.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두고 문 정부는 지금까지 항의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이죠. 15일 서울에 8개월 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우리는 맑은 공기를 훔칠 수 있었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 토론 프로그램에서 미세먼지가 우리의 도로를 달리는 경유차와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변하던 상대 패널의 말이 떠오르더군요. 미세먼지가 삼겹살을 굽는 데서 나온다는 장관도 있었으니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차량 오부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홍보가 계속됐죠.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중국의 징진지, 그러니까 베이징, 텐진, 허베이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지난 4월 80% 회복됐고 지난 여름부터 100% 가까이 회복된 것이 우리 공기를 다시 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11월 중국과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청천계획, 그러니까 맑은 하늘 계획 추진에 합의를 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성과도 없다고 하는군요. 그래도 계획이라도 세운 게 어디냐고 해야 합니까? 중국은 자신들이 만든 미세먼지가 한국에 간다는 말을 코미디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의 스모그는 실상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우스 코리아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지금 문 정부 진짜 고민은 개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달 말 예상되는 개각을 두고 그동안 교체 물망에 오른 장관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홍두사미가 된 홍남기와 막말로 경질론에 오른 이정옥 여성부 장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연일 의도를 틀지 모르는 폭탄성 발언을 쏟아놓아 민주당의 짐이 지 오래인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버티고 있으니 먼저 자를 수도 없습니다. 국토부 김현미, 복지부 박능우, 외교부 강경화가 도마 위에 오른 지도 오래되었죠. 꿈에 그리던 서울시장에 나가겠다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본인 뜻이 더 중요하다고 하니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결국 민심 수습을 위해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까지 바꿔야 할 테니 거의 조각 수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에 일제히 쏟아져 나온 개각 관련 뉴스는 조금씩 다르더군요. 그래도 김현미와 추미애가 유임될 것이라는 데는 일치했습니다. 홍남기까지 빅3가 다 살아남은 거죠. 가장 확실한 교체 대상자는 역시 박능우 복지부, 이재갑 노동부, 이정옥 여성부 등입니다. 여하튼 강경화도 살아남은 모양입니다. 언론이 문 대통령과 원년을 함께 갈 거라면서 붙였던 K5라는 별칭이 그대로 통용될 모양입니다. 그러고 보니 시운을 잘 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강경화는 내년 1월 22일 조 바이든 정부 출범이 있고 김현미는 지금 최악인 전세난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를 일관성 있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유임 사유라는 소문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 민심 수습을 위해서 김현미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지만 문 대통령의 재신임 의지는 강하다고 합니다. 하긴 부동산 3법을 끝까지 밀어붙인 홍남기, 김현미 듀오 중에서 누굴 자르고 누굴 붙여두고 할 수는 없겠죠. 결국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는 홍남기, 추미애, 김현미 장관은 모두 살아나게 된 모양입니다. 그러고 보면 문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원성이 잘 들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이 연일 일으키는 권력의 막말에 대한 피로도나 김현미 장관이 보여주는 주먹구구식 부동산 정책이 마지막 살아남은 중산층마저 괴멸시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겠죠. 어쨌든 추 장관에게는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윤 총장이 고마울 법도 합니다. 그가 버티는 한 추 장관을 먼저 자를 정도로 자존심을 버릴 줄 아는 문 대통령이 아니니 말입니다. 어쨌든 정세균 총리는 지난 10일이죠. 기자간담회에서
작게 두 차례로 나눠서 개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으니 이 문제는 연말 혹은 연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 장관도 국회 답변에서 정치적 야망을 버렸다면서 검찰개혁 전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했더군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국회발 말싸움 향연을 국민들이 즐기게 됐습니다. 국회 말이 나왔으니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적 감각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분이 이 나라 보수를 괴멸시키려는 건 잘 알겠는데 자신의 야망이 아무리 커도 그렇지 비대위원장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리는 게 한둘이 아니니 말입니다. 이번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법적인 처벌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김종인이 16일 비대위에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야당의 모든 흥분을 벗겨내고 자신이 새로운 모습의 야당의 명실상부한 대표가 되는 것인가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시기 등은 김 위원장이 판단해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당 내부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을 했더군요. 이 사안은 그리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징역 33년이 되는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에 대해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책임을 나누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게 덧씌워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이 분명히 엄존합니다. 예컨대 박 전 대통령을 뇌물로 몰아간 경제 공동체니 묵시적 청탁 같은 이론을 저 같은 사람은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치부합니다. 박 대통령이 권력의 사유화를 한 것은 맞지만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형법 차원에서 수없이 뒤집어 씌운 직권남용은 제가 보기엔 엉터리 기소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가 지금 감옥에 간 것은 대통령으로서 범죄라기보다 개인적 범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야당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한다는 건 무슨 까닭인가요? 그만큼 여당이 겁나고 적폐 세력으로 내몰리는 것이 겁이 나는 겁니까? 친문이 두려운 겁니까? 그렇다면 정치를 하지 마십시오. 그게 온전히 저항하는 방법입니다. 자, 마치기 전에 하나만 찍겠습니다. 요즘 검찰이 두 개의 검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신기한 것은 어찌 조직이 이렇게 둘로 구분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다가 나름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투신한 사람들의 조직이 검찰인데 권력 따라 편에 갈려 싸우는 꼴을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선 그저 기가 꽉 막힐 뿐입니다. 대검 감찰부장인 한동수 검사도 한쪽 편에 선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판사 출신이죠. 그리고 조국 장관 때 감찰부장으로 임명이 된 사람입니다. 한 부장은 얼마 전에 서울고검이 정진웅 검사를 기소한 것을 두고 사건 처리 경위 및 결과가 검찰 역사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이며 수사 완료 후에 기소 전에 사건 재배당이 이루어졌다는 걸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쉽게 말해 정진웅 부장검사를 죽이려고 서울고검에서 수사검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소를 했다는 뉘앙스의 글을 쓴 거죠. 그러자 정진웅을 기소한 서울고검 명점식 감찰부장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16일 검찰 내부망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불가피했고 수사팀에 이견이 없었다는 입장문을 공개한 겁니다. 검사 모두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하니 한동수 감찰부장이 머쓱하기도 했습니다. 명 부장은 대검의 사전 보고나 협의 없이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를 진행했고 검사들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감찰부장이 주인검사로 기소했다고 상세히 설명을 했더군요. 당장 서초동 변호사들 사이에 한동수 감찰부장 페이스북 글이야말로 감찰 대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권력을 쫓는 것도 눈치껏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틀 전이죠. 이 모더나도 백신을 개발했고 연말 전에 공급을 시작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영하 70도 이하 냉동 상태에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과는 달리 영하 20도 정도면 안전하게 운반이 가능하다고 하니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습니다. 어제는 1인당 2회분 우리 돈으로 5만 원 정도라는 가격까지 보도됐습니다. 어쨌든
스티븐 호게 이 모더나 회장 말대로 내년 가을쯤엔 우리는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 왕에게 바치는 이 반지가 있었죠. 그 반지에 솔로몬이 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각자에게 느낌은 다 다르겠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